지난 15일에 있었던 포항 지진의 진앙이 지열발전소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이라는 정부 공식 연구사업 추진단의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기존의 9km가 아닌 3.2km였습니다. 기상청은 진앙 위치와 진원 깊이를 급히 수정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0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같은 법원의 형사수석부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같은 법원의 다른 판단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치러진 오늘 포항에서는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만 4차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피할 정도는 아니라서 긴장 속에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6.1 은폐 사건은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사전에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해양수산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현장 책임자가 발견된 유골을 기존 수습자의 것으로 예단했다며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춘 차장 시절 국가보훈처가 내부 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재조사 끝에 해당 직원들의 징계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고 박승춘 전 처장 등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주로 바다에서 문제를 일으켜온 미세 플라스틱이 국내 수돗물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완결판으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는 최근 한 강연에서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집값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시나리오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종량제 봉투 없이 무단 투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엔 유난히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밀착 카메라에서 알아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인근의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과의 연관성이 제기됐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입수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즉 땅속으로 깊이 4.5km를 박은 파이프에 고압의 대량의 물을 집어넣은 것에 따른 유발 지진의 가능성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그 어떤 결론도 전제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주장을 돕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 지진의 진앙이 논란이 된 지역 발전소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2.4km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었죠. 진원의 깊이도 공식 발표된 9km가 아닌 3.2km라는 겁니다. 진앙과 진원의 위치와 깊이가 이렇게 당초 발표와 완전히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이 주변에서 진동을 관측하고 있는 정부 공식 사업단의 보고서를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15일 있었던 포항 지진의 진앙을 포항시 북구 북쪽 흥해읍 망천리 지역 9km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열 발전소와는 2.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서 지진 관측망을 설치해 연구 중인 정부 공식 사업단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진앙이 지열 발전소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단은 원전 설계 기준 재평가를 위한 지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열 발전소 부근에 임시 관측망을 설치했는데 마침 이 근처에서 지진파가 감지됐습니다. 물을 집어넣으면 단층대가 물에 젖게 되고 따라서 단층대의 수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기 쉽게 되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또 진원의 깊이도 당초 발표된 9km가 아니라 3.2km로 지표면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지표면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나면서 강한 에너지가 전달됐고 피해도 커진 겁니다. 한편 포항시는 진단 결과 지열 발전소와 이번 지진이 관련이 있다고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또한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작업이 3.0 이상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전소는 물론이고 이전 정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물 주입을 하던 발전소는 4월 15일에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자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당시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발전소는 자체 관리 수위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곧바로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 시험 가동이 지연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서북쪽 2km 지점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던 지난 4월 15일. 발전소 운영사인 넥스지오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발전소 자체 관리 기준을 최고 수준인 5단계로 올리고 이에 따라 시간대별로 조치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지진 전날까지 2,600여 톤의 물을 주입했던 넥스지오는 4월 15일 지진이 발생하자 곧바로 배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후 12시 10분쯤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유선과 이메일로 보고했습니다. 배수 작업 도중 규모 2.0의 지진이 다시 발생하자 넥스지오는 평가원에 재차 보고 후 다음 날인 16일에는 내부 연구단 검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 측은 지진이 발생한 15일이 토요일이란 이유로 관련 내용을 17일에서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습니다. 산업부 보고 당시 평가원은 추가 지진 위험으로 물 주입을 중단하고 배수를 시작했다며 부득이하게 시험 가동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이틀 뒤에야 보고한 겁니다. 산자부는 매뉴얼에 따라 발전소 측의 배수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지만 그 뒤에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물 주입과 3.1 규모 지진의 연관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7월 말부터 다시 물 주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진의 진앙과 진원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지열발전소의 연관 관계는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를 지을 때 지하에 있는 단층 구조나 지질 구조를 파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일부 윤정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정된 진앙 위치가 지열발전소하고 가까워졌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보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상청 발표 기준으로 이번 포항 지진의 진앙은 지열발전소와 1.1km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꾸린 합동감식반에 따르면 5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예. 이 기존 기상청 발표에서는 2km가 넘게 떨어져 있었는데요. 지열발전소에서 물 주입이 일어나더라도 거기까지는 물의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진원까지의 깊이도 달라졌는데요. 당초에는 9km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열발전소 개발업체 넥스지오는 바로 이 점을 들면서 자신들과 이번 지진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 이 취재 과정에서 넥스지오 측은 만일에 9km까지 자기네들이 물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은 그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다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아, 예. 이것도 합동 감식반에 따르면 3.2km로 낮아졌고요. 예. 그리고 기상청 발표로도 6.9km로 낮아졌습니다. 예. 이 위치 정도라면 이 물주입이 해당 지진이 일어난 단층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진환 교수가 나와서 얘기할 때 이 지열발전소의 관이 4.5km 깊이로 박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는 4.3km입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3.2km라면 진앙이 그보다 좀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이 내용을 보도해드리면서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함부로 결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여태까지 나온 자료 데이터는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렇게 보자면 지금 아무튼 3.2km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진앙의 깊이가. 네. 지열발전소가 단층과 매우 가까운 곳에 지어졌다는 것인데 원래 지열발전소는 단층과 가까운 곳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다면서요. 다시 말해서 좀 더 뜨거운 곳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단층이 좀 낮은 곳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하죠. 그 통상 지열 발전소라는 것은 단층이 있는 곳에는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것으로 취재가 예. 됐습니다. 즉 땅에 어차피 물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입한 물이 단층과 만나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지진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큰 지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지역의 땅 및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층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을 주입했다가 이번 사달이 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번 포항 지진이 일어난 곳은 기상청 발표로도 단층이 어떤 단층이냐라고 했을 때 이름도 없는 무명 단층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예. 학계에서는 전혀 연구가 안 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전에 지진도 거의 없던 지역입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원전입니다. 이 근처에 원전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진앙과 월성 원전과의 거리가 4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원전을 지을 때는 당연히 지층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정확한 지하 구조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 방패장의 경우에는 월성 원전 바로 옆에 있는 방패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단층이 지나간다는 게 확인도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재작년쯤에 윤정식 기자가 그걸 보도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활성 단층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원안이나 또 한수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원전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급히 지하 단층 지도나 또 원전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표현하자면 원전 역시 위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정리하자면 지금 원전이든 지열발전소든 다 단층 지역에 지금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데 사전에 그걸 알았더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지역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죠.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편을 뽑으라. 이제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던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증원을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나타난 문건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문건을 토대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 남용과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10하루 만에 김 전 장관은 풀려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소명이 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범죄 성립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을 풀어준 겁니다. 앞서 구속 당시와 달라진 상황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법원의 판사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수감된 지 11일 만입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며 김 전 장관이 낸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심사를 담당한 중앙지법 형사수석부는 김 전 장관의 변론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석방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계략적으로 방향성 등만 보고받았을 뿐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며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사이버사의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보수 채용을 지시한 혐의 역시 보고받고 승인은 했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준 형사수석부는 이미 증거자료가 충분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같은 법원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반대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내린 상반된 판단으로 구속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추가 자백이나 증거 제시 등 김 전 장관의 태도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을 전후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도 집중 검토합니다. 또 피의자가 증거를 내놓거나 자백하는 상황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석방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 및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사례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것을 두고 법원 내에서도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추가 자백 등 태도 등의 명백한 변화가 없고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의 주장과 달라진 상황도 없지만 판단 이유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 수사에서 인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구속 11일 만에 다시 석방되면서 향후 조사에서 관계자들과의 말맞추기 등을 통한 진술 번복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 김 전 장관이 중요한 참고인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다시 석방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같은 지위에 있던 인사라면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아직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관련자들과의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증원 등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보고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재판부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관련자들과의 말맞추기 등을 통한 진술 번복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조사 당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이 풀려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자신도 석방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김관진 전 장관이 개입한 단서는 공개된 문건에도 버젓이 나타나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치 댓글은 1%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78만 건 중에 8,800건, 1%가량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극히 일부란 이 프레임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동관 전 수석의 논리였는데 김 전 장관이 활용하고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1%의 출처, 바로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의 항소심 판결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유죄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이유를 좀 보면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개입해 왜곡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유 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1%도요. 과거 국방부 수사가 토대였는데 당시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예. 1%란 주장은 이제 일부 일탈 예. 이런 프레이밍이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판결도 이미 있었잖아요. 이미 있습니다. 바로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의 군사법원 판결인데요. 내용을 좀 보면요. 부대원들은 지시가 없었다면 정치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연재욱 옥도경이나 이태하의 지시가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예, 그러면 왜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는가?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이버 사령관 그리고 심리전 단장 그 바로 위에는 김관진 전 장관이 있는 구조입니다. 예. 2011년 2월에요. 국방부 문건입니다. 사이버 사령부를 장관 직속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 전 장관이 서명한 문건에는 구체적으로요. 3단 지휘체계, 그러니까 장관, 사이버 사령관, 단장의 체계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실제로 2011년 9월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속, 그러니까 장관 직속이 됐습니다. 예. 형식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개입하는 구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건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 2012년 사이버사의 작전 지침입니다. 김관진 당시 장관의 이렇게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심리전단의 지침에는요. 임무는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예 그렇게 문서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문건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2012년 2월에 상황근무 일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그 예. 내용에는요. 토요일 장관 수행은 해군 소령이 한다. 보고서의 열람 여부는 해군 소령에게 확인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물론 열람까지 직접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그 지시나 보고가 정치 댓글과 관련된 것이냐. 예. 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과 옥도경 전 사령관의 녹취록을 보면요. 여기에서 이 전 단장은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것이지. 그것이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또 장관이 나에게 다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도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녹취록과도 배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3년에 국회에 나와서 댓글 작업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 단장은 이 녹취록에서요.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장관이 국회에서 그랬지 않느냐. 국내 대응 작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위증 의혹은요. 증거인멸 우려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법적 책임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그렇죠.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예. 석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잇단 진술을 토대로 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4년 10월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던 때입니다.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각 부처의 예산 편성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회의 특활비 삭감을 막기 위해 최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최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음 주 화요일 최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을 수습하고도 이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 유골 수습 은폐는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골 발견이 알려질 경우에 미수습자 장례식 일정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해서 이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세월호 객실에서 사람뼈 한 점이 발견된 건 미수습자 장례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유골을 수습하고도 4일이 지난 21일에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여 발인 및 사무제 이후에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세월호 수습 현장 책임자였던 김현태 부본부장이 유골 발견 사실을 비공개하도록 지시했고 이철조 본부장과 미리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수부는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이 오늘 판문점 JSA를 방문해서 지난 13일에 북한군 병사 구출에 참가한 한국 측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 등 한미 장병 6명에게 표창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포복으로 북한군을 안전지대로 끌고 온 송승현 상사와 노영수 중사도 표창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측으로 넘어간 병사의 월경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JSA의 경비 병력을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주일 연기됐던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혹시 시험 보는 동안 여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큰 여진 없이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포항 지역 고사장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떠들썩한 구호와 피켓보다는 따뜻한 포옹으로 수험생을 응원했습니다. 또 지진도 있고 해서 한 일주일간 더 연기가 되면서 본인은 지구하고 싸워야 되겠다. 고사장 눈이 다치고도 8시간 동안 차 안에서 고사장 앞을 지킨 85세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포항에선 아침부터 총 4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규모 2.0 이하여서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무사히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담담했고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안 됐고 이제 치고 나면 되게 막 속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끝났어서 그냥 조금 후련한 느낌. 학부모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진짜. 울릉도에서 시험을 치러 왔다 일주일째 발이 묶인 한 수험생은 고사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엄마 해주신 거 다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주일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무사히 끝을 맺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또 대학을 가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수능을 보는 것 자체가 도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와 나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은 특별한 수험생들을 최하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서울 맹학교입니다. 고사장을 미리 찾은 학생들이 점자로 된 수험표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살펴봅니다. 238, 403. 책 읽기를 좋아해 사서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인 고등학교 3학년 소연이도 자리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소연이처럼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28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마치는 시간은 밤 9시 43분입니다. 문제 읽는 속도가 느린 것을 배려해 1.7배 시간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었어요. 여러 주위의 사람들한테서 많은 응원도 받고 했으니까 그 응원에 힘입어서 내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77살 문선영 할머니가 수험표를 들고 평생학교 동급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간병인으로 20년 넘게 일한 문 할머니의 목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뒤 전문 봉사자로 활동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서름도 당하고 거짓말로 고등학교 나왔다고 좀 늦었다 싶어도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요. 해도 뜨기 전 학교 앞에 도착한 문 할머니는 누구보다 앞서 고사장으로 향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수능 영어 영역은 올해 처음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국어와 수학도 지난해만큼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웠던 영어 영역 시험에 수험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연계가 굉장히 적게 된 느낌으로 체감이 들어서 작년 수능에 비하면 이번 수능 영어가 훨씬 어려웠다고 느껴집니다. 절대평가에선 90점과 99점이 같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를 소홀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등급 자체가 내려가는 학생들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영어가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준비를 소홀히 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좋은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80점대 후반이냐 90점대 초반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정시에서 감점이라든지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국어와 수학 영역도 작년만큼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 정시 목표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성적표는 다음 달 12일 배부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뉴스룸은 박승춘 씨가 국가보훈처장으로 있던 시절에 보훈처가 산하 보훈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해온 각종 정황을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박승춘의 보훈처가 한 발 더 나가서 내부 비위 정황을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6월 보훈처 소관인 나라사랑공제회가 설립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훈처에 통보됐는데 보훈처는 해당 직원을 오히려 핵심 보직으로 인사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대신 소위 영전을 시킨 것이죠. 보훈처는 재조사 끝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고 박승춘 전 처장과 당시 간부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공제회를 설립할 당시 보훈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지난해 6월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김모 과장 등 2명은 설립 당시인 2012년에 5개 업체들로부터 공제회 출연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과장 등은 공제회가 이들 업체와 수익금 배분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일감을 밀어주는 관계를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공제회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금전을 수수해 공직자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정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 감사관실은 공정의무는 위반했지만 청렴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의무 위반은 징계 시효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징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춘 전 처장이 이를 몰랐을 수 없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훈처는 재조사를 벌여 직원 2명과 감사관실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박승춘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박승춘 처장 재직 시절에 보훈처는 소관 비영리 법인에 대한 검사 역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방치한 것만 아니라 또 다른 배경이 있는가 하는 조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이처럼 수년간 검사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 비영리법인 내부에서는 각종 회계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63곳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따라 사무와 회계 등 전반에 대한 감독을 보훈처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승춘 처장 재직 기간 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나 감독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인 재산은 이사진의 개인 사금고로 전락했습니다. 피우진 처장 취임 후 지난 9월 보훈처가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을 살펴본 결과 회계질서 문란,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재단 운영상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임한 유병혁 전 이사장이 지인 등을 이사로 들러리 세우고 사실상 재단 운영을 독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유 전 이사장은 보훈처의 허가도 없이
재단 재산 수억 원을 빌린 뒤 이자를 내지 않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추가 확인 결과 유 전 이사장이 재단 재산에 끼친 손해가 총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훈처는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에 대응해서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오늘은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조금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사안이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이건 맞는 겁니까? 용어를 정리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이 검찰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명칭은 이 검찰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몫의 특활비가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을 하면 법무부도 이 돈을 쓸 수 있는 건데요. 해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그 특수활동비이지 검찰청에서만 전용으로 해야 될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가 하는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이건 뭡니까? 이 법무부는 예를 들면 다른 나라와의 그 범죄 인도 작업을 대표적인 법무부의 검찰 활동으로 들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그게라면 또 다른 활동도 있는 모양이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검찰을 대신해서 법무부가 범죄자를 데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 활동이다. 네. 이건 검찰이 직접 할 수가 없는 건가 보죠? 법무부가 하는 검찰 활동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몫은 법무부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검찰에는 국가 예산을 별도로 신청해서 타낼 권한, 즉 예산 편성권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납받았다는 논리가 틀리다는 건데요. 예. 이 법무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이 법무부에게 있기 때문에 통째로 특활비를 타내서 검찰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 왜 오해받을 짓을 합니까? 왜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편성해요? 예산 편성권이 법무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외청으로서 예산 편성권이 없는 기관이 검찰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로 써야 할 특활비를 법무부가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액을 놓고도 논쟁이 있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 검찰국 177억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4분의 1 이상은 되죠?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예, 구체적인 액수는 하여간 여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은 액수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한국당도 바로 6개월 전까지도 여당이었으니까 이런 규정이나 관행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 공격 자체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볼까요? 박근혜 검찰 때 편성된 그 법무부 때 편성된 예산을 지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장관과 총장을 상대로 고발을 일삼고 예. 그러한 정치적 공세를 알았습니다. 이것과 청와대에서 즉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간 은밀하게 넘어간 저희가 몇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간 돈이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적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예, 한중 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12월 중순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사드 보복 해제를 촉구하는 우리 측에 중국 측은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말에 신용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달 국빈 방중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대통령님의 근본 방중이 최근 양국 관계 개선 모멘텀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강 장관은 이 회담에서 사드 보복 해제를 촉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적 교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입니다. 왕이 장관은 사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군사 채널을 통한 조속한 사드 협의를 희망했다며 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방중 전 군 당국자 간 사드 협의가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중국 차이나 데일리는 일면 머릿 기사로 한국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며 왕이 부장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에너지 자원 분야를 넘어서 교육, 의료와 인프라 건설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주로 바다에서 문제를 일으켜온 미세 플라스틱이 국내 정수장을 거친 수돗물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검출량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리포트부터 보시고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민중 기자입니다. 전국 24개 정수장에서 채취한 수돗물을 여과지에 걸은 시료입니다. 연구진들이 여과지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있는지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해 들여다봅니다. 그 결과 정수장 3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인천 수산 정수장에서는 평균 리터당 0.6개꼴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가정하면 1년에 438조각의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흡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와 K워터의 수돗물을 넣은 병입수에서도 각각 리터당 0.2개, 0.4개씩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 초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국제환경단체 의뢰를 받아 14개 나라 수돗물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평균 리터당 4.3개가 검출됐는데 국내 검출량은 이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는 물을 통해 꾸준히 몸속으로 유입돼 축적될 경우의 위험성은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발견된 플라스틱의 입자가 국내 정수장 여과 필터인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 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이 미세 플라스틱을 취재해온 박소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그동안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에서 주로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학술적 정의로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이보다 더 작아서요. 마이크로미터급으로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네. 우리 주변 생활용품에서도 이 쉽게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요.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치약이랑 세안제 등에 쓰이는 이 작은 알갱이가 바로 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또한 타이어와 그리고 부표 등 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플라스틱에는 환경 호르몬 같은 각종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크기가 작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생물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초록색 알갱이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런데 물벼룩의 안 속에는 이미 초록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로 물벼룩의 잎과 그리고 알주머니 등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스며든 건데요. 실험 결과 이 물벼룩의 알 83%가 부화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고기의 주요한 먹이가 되는 이런 물벼룩들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많이 죽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생태계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인체에 대한 뭐 독성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까? 네, 아직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 연구 결과는 없지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이는 이 비스페놀 A가 바로 환경 호르몬으로 성기능 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에는 다른 유해 물질이 쉽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데요. 본연의 독성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을 체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유해성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그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좀 적다고 해도 다른 나라보다 적다고 해도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지, 바꿔 말하면 어떤 수준을 넘으면 위험한지 아직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외국에 비해 적게 나왔다고 안전하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으로 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 플라스틱 발생 잠재량은 1년 동안 21만 톤입니다. 노르웨이보다 25배, 스웨덴보다 10배가량 많습니다. 발생량이 많다면 인체에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박소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 부근에서 오염된 하수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땅에 스며든 오염 하수는 결국 한강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한강 지류인 안양천역. 가정과 공장, 병원에서 쓴 하수를 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를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관로로 들어가는 하수를 고압 호스로 400m가량 뒤로 보내고 공간이 생기면 사람이 들어가 점검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호스가 터지면서 하수가 밖으로 유출됐습니다. 제 아래로 보이는 파란색 관이 하루 10만 톤의 하수를 흘려보내는 고압 송수 호스들입니다. 이렇게 메말라 있어야 할 땅이 여기를 보면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결국 한강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죠. 하구 쪽에 어민들이 사셔요. 거기에서 이제 고기 잡고 이걸 또 팔아가지고 이제 결국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하수가 샌 원인에 대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지 제품을 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공사 측은 유출 자체는 인정했지만 저지 제품을 썼다는 건 부인했습니다. 내가 알바이 차순을 썼습니다. 수행들이 조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엉뚱한 설명을 합니다. 물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나무에 보시면 물이 아니 땅이 완전히 묻혀서 있거든요. 하지만 관할구청은 최근 이 지역에서 나무에 물을 준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부산에 가면 총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이 얘기가 계속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항의 정박한 어선에서 권총과 실탄이 또 발견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영선동 아파트 현관에서 러시아 마피아들이 총격전을 벌이고 부산항에선 러시아제 권총 4정과 실탄 115발이 발견됩니다. 아예 권총을 찬 채 시내를 활보하다 붙잡힌 선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남미에서 15년 만에 돌아온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도 리볼버 권총과 실탄 10발이 나왔습니다. 왜 지금 정박 수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리 중에 나온 거요. 해경은 범인을 잡기 위해 총기와 실탄을 회수하고 지문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10년간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총기는 9정, 실탄은 150여 발에 이릅니다. 부산항에는 보안구역이 유명무실한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철조망을 사이로 외국을 오가는 선박이 있는 쪽은 보안구역인 반면 낚싯배들이 있는 이쪽은 일반 어항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바다로 밀입국과 밀반입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겁니다. 양 같은 경우는 비닐봉다리입니다. 다 바다에서 뛰어내려가고 양보다는 염수. 결국 경찰과 세관, 항만공사는 합동 단속에 들어가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미국에서 성폭력을 고발하는 캠페인이 정계로도 번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피해를 주장하는 13명 여성들의 사연을 전부 모아서 다시 소개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입을 연 건 12년 만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전이 한참이던 지난해, 스토이노프는 지난 2005년 트럼프의 별장에서 트럼프가 억지로 키스했다고 말했습니다. Both worried that there would be retaliation, that it could hurt my career, I could lose my job, I could be, sued. 그동안 사실을 말하지 못한 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스토이노프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And I was talking to them, and next thing I know, there's a hand up my skirt. And I basically just pushed the hand away, turned and looked, and we all moved. 사진 작가 앤더슨은 1990년대 초반 한 클럽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더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트럼프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3명이었고 장소는 트럼프의 리조트나 비행기, 엘리베이터 등 다양했습니다. 트럼프는 침묵했고 백악관은 이 기사는 모두 거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의혹 재조명으로 또다시 흔들리게 됐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 총리가 모든 시나리오 검토를 마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이른바 초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가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한 강연에서 보유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달 전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발언입니다. 정부 입장이 바뀐 건 파리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근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대표 등이 보유세 인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값 상승폭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는 단계적 인상론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1단계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핀셋 증세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의 80%로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끌어올려 실효세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종부세 명목세율을 올리고 부과 대상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를 포함해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대신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을 낮추는 전면적인 개편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인상은 모든 토지 건물 보유자에게 적용돼 꺼내들기 쉽지 않은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쓰레기 버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 또 내가 살던 곳과 다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들이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큰 효과가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건물마다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지에 담아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들입니다. 지나가면 그냥 던지고 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의 한 빌라촌입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외국어로 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종량제 봉투도 없이 이렇게 매번 버려져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보면 전날 먹은 음식이 뭔지 고스란히 알 수 있습니다. 포식하는 건 길고양이들 뿐입니다. 분리수거는 더욱 기대하기 힘듭니다. 작은 생활 쓰레기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나 가전을 버릴 때는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여버려야 하는데 전혀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채 버려서 이렇게 냉장고나 의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채 버려져 있습니다. 봉투를 몇 개 열어 살펴보니
여러 나라의 외국어가 적힌 상품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국경 없는 마을로 불리는 경기 안산 원곡동엔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 방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무단 투기는 고질적인 골칫거리입니다. 대학가 인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은 모두 사정이 비슷합니다. 대사관이 밀집해 있어 고급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한남동과 성북동 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근 수입 제품 마트의 봉투 안에 생활 쓰레기들이 뒤섞여 버려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전구 그런 거 도대체 이게 재활용인가 가구 그런 거 이사할 때가 그게 남아 있잖아요. 어디에 버려야 되는가. It's far different from here. Like there always a trash can everywhere. But coming from here now to this spot, I don't think I've seen anyone like you just see somebody after eating they just dump on the floor and it's not supposed to be so.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에 나섰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이 단속 장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속 장비에 이렇게 다가가면요, 이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 이 전광판에는 영어로 안내가 나옵니다. 이 한국어 안내가 끝난 뒤에는 바로 또 중국어 안내가 나옵니다.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안내판을 세우거나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CCTV와 단속반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계속 늘어나지만 납부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잘 모르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수증도 잘 나와요.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저희는 납부하고 있어요. 분리수거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클린하우스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항상 마련돼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도 분리해서 버리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There is not such a rule to separate garbage. Yeah, I know by seeing here, I think these are to separate the garbage here, and I same do at my dorm. 나라마다 문화와 시스템이 달라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들을 주말까지 그냥 둘 순 없죠. 지금 바로 다이슨 V8 디지털 모터가 탑재된 무선 진공 청소기를 써보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아주 깊숙한 곳의 먼지까지 빨아들입니다. 최대 40분 동안 편안하게 청소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시속 100km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남극. 혹한의 추위 속에서 황제 펭귄들은 어린 새끼와 알을 지켜냅니다. 펭귄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집단 전체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바깥쪽에 선 펭귄의 체온이 낮아지면 안쪽에 있는 다른 펭귄이 자리를 바꿔주는 허들링의 방식으로 참혹한 추위를 함께 견뎌냅니다. 포항시 흥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하던 젊은 부부는 어제 오전에 건강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지진을 만났던 가족. 갑작스런 대피소 생활은 힘들었지만 이웃들은 가장 따뜻한 자리를 양보했고 필요한 물품을 앞다투어서 챙겨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근 병원에서는 서둘러 입원실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진의 공포 속에서도 아이는 무사히 세상과 만나게 됐죠. 이 몸으로 어떻게 시집을 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한평생 가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앞에 돌아온 말은 불가역. 되돌이켜 아픔을 얘기하지 말라는 그 말. 그러나 할머니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일본의 지진 피해자에게도 또한 포항의 피해자들에게도 닿았습니다.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생활지원금을 아끼고 아껴서 만든 1,000만 원을 포항을 위해서 기부한 할머니. 14살 한순간의 무너짐을 경험했던 소녀는 어느새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 너른 품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진의 공포 속에서도 따뜻했던 이웃들과 그 옛날 참혹한 자아의 해체를 겪어내고 결국은 가족을 만들지 않았던 올해 91살의 소녀.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펭귄의 세계에서만 가능할 것만 같은 허들링. 그 안에서 태어난 순둥이에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전합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포항 지진의 진앙이 논란이 된 지열발전소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곳으로 나온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당초에 9km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 연구팀의 데이터를 보면 3.2km로 매우 얕다는 것이었죠. 이런 분석 결과는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불과 닷새 전인 11월 10일에 흥해 분지에 설치한 임시 지진 관측소 8개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이 연구를 진행한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기상청이 당초 발표해서 수정한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에 들어간 이후에 기상청에서 좀 급하게 데이터를 수정해서 내놨는데 일단 진앙의 위치가 지열발전소와 가까워져서 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광희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의 김광희입니다. 예. 자, 먼저 이번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작년이죠. 2016년 9월에 이제 경주시 발생했고 그 연구의 일환으로 그 이후로 꾸준히 이동식 관측망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예. 주로 이제 경북, 울산 이 지역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포항 분지 내 흥해 지역에서 다수의 지진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예.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얻고자 지난 12월 10일에 이 포항 분지 내 흥해 지역에다가 8대의 임시 지진 관측소를 설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그곳에 방문해서 3시간 동안의 자료를 걷어왔고요. 예. 지진 발생 후 3시간 동안의 자료입니다. 예. 뭐 며칠 동안의 자료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3시간 동안의 자료를 걷어왔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예. 혹시 3시간 동안의 그 상황만 조사한 것이 이 자료상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긴 시간 조사를 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건 아닌가요? 물론 긴 시간 동안의 자료가 추가가 된다면 예. 조금 더 이 여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그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 변경된 것은 아닌지 확장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본진의 단층 혹은 본진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충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지진 발생 위치를 급하게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재에 들어간 이후에 나온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께서 내놓은 데이터와 원래 기상청이 그 당시에 내놨던 데이터의 한 중간쯤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열발전소하고 진앙은 1.1km 떨어진 지점이고 진원은 6.9km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9km보다 얕아지긴 했는데 김 교수님께서 내놓은 데이터보다는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의 수정 발표와도 여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면 맞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예. 기상청에서 그 수정 발표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JTBC에서 이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발표하는 그 결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수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일반적으로 지진의 관측 자료가 많아지고 양이 좋아지면 그 우리가 추정하는 지진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럴 때는 수정 발표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어떤 경우에든 수정 발표는 여태까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수정 발표는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다만 예. 시점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예. 김광희 교수의 최종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기상청의 지진 발생 위치도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그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의 양과 질이 좋아짐에 따라서 뭐 결과가 좋아질 거로 기대가 된다 하면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예. 경우에는 뭐 10번, 20번 바꿔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 김 교수 연구팀의 데이터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지진 관측소 8개는 모두 거의 단층 위에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를 더 점검을 해봤는데, 예. 지표상에서의 위치는 뭐 많이 차이나지 큰 오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깊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한 2km 내외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내놓으신 자료와 기상청에서 수정 발표한 자료가 다 오차 범위 내에서 겹칠 수도 있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개 모두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진의 규모가 한 5.4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정도의 지진 규모면 뭐 반지름이 한 2cm 정도 되는, 2km 정도 되는 예. 원에 해당하는 이런 단층 파열 면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둘 다 단층 면 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교수 팀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 나온 진앙이 지열발전소에서 아무튼 지금 불과 500m 거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열발전소와 이번 포항 지진과의 연관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우선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는 500m라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거리를 좀 잘못 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0m 되는 것 같고요. 600m? 큰 차이는 아닙니다. 6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연관성이 커졌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이 지열 발전소와 이 지진과의 관련성을 말씀드리자면, 이 지열 발전소에서 물을 주입한 시점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물을 주입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일단 유입된 물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소 지진이든 큰 지진이든. 그 업체 쪽에서는 2달 전부터 작업은 중단됐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물을 빼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빼내는 작업도 혹시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일이고 처음 겪는 일이어서 제가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김성수 의원실을 통해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물 주입 시점에 미소 지진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물 주입을 하지 않던 기간에도 중단한 기간에도 이 지역에서 미소 지진이 발생했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아직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데이터를 거기에 맞춰갈 수는 없는 일이고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김광희 교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이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론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른바 유발 지진의 문제인데 큰 지진이 작은 지진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여진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작은 지진이 큰 지진을 유발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연세대 홍태경 교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만약 그걸 받아들이시면 이 그런데 지열 제가 발전소와 포항 지진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 지역에서의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사항,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의심하고 있는 사항은 뭐 작은 지진이 큰 지진을 유발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거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쌓여 있는 에너지가 있는 단층이 있는데 그 단층에 물이 주입이 되었으면 발생할 지진의 시기가 조금 당겨졌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 텐데 이거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열 발전소는 어찌됐든 그 대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체 에너지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결국은 대체 에너지를 즉 탈핵을 하고 대체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뭔가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떤 뭐랄까요 이게 의도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있는 쪽으로 얘기하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요.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지금 봐야 되는 내용은 안전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탈핵을 위한 정책은 옳고 탈핵이 아닌 정책은 틀리다. 이런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옮겨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건 이렇게 해석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탈핵을 위해서 무엇을 다른 걸 이렇게 맞춰가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이런 정보가 계속 넘쳐남으로써 자칫 그러한 탈핵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어찌 보면 순수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순수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의 정황들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열 발전소가 이렇게 단층 활동이 있는 곳에서 지열 발전소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단층이 있는 곳에 지열 발전소는 이제 프랙처라 그래서 이제 공극이 있고 물이 통과될 수 있는 곳에 짓는 거는 맞는 건데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 지역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지역의 지열 발전소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김광희 교수나 아니면 저희 처음에 나오셨던 이진환 교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또 하나 또 하나 이런 지역에 역시 원전이 들어서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까? 당연히 원전같이 이런 민감한 시설들은 안전한 곳에 위치를 해야 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지진은 단층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또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큰 여진 없이 무사한 날이 되길 바랐던 모두의 마음 그대로 수능은 별 탈 없이 잘 끝났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지난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지진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포항 수험생 정복원 양을 저희가 잠깐 만나봤었는데 수능이 연기된 건 다행이지만 여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이 끝나서 정복원 학생을 잠깐만 좀 다시 좀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정복원 양 나와 있죠? 네. 여전히 단답형의 질문을 하고 있군요. 답변을 하고 있군요. 시험 잘 봤습니까?
네, 평소 때도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좀 긴장했는데, 예. 네, 그래도 좀 편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약한 여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느꼈어요. 시험도 예. 정상적으로 진행됐고요. 다행이군요. 그때 저하고 약속 한 가지 했었죠. 그러니까 마음을 빨리 잘 가다듬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보겠다. 그 약속을 그러면 지켜준 거네요. 그렇죠, 뭐. 그래요. 예. 별로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실 포항의 수험생은 누구나 좀 여진 속에서 공부에 좀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피소에서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수험생들 지원해줘서 일요일 저녁부터 호텔에서 지냈어요. 아, 그래요? 호텔에 잘 때도 자기도 대피소보다 훨씬 편하고 예. 도시락도 싸주고 해서 칠 땐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 호텔 직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시험 잘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 호텔 측에서 그러면 이렇게 제공을 해준 건가요, 학생들한테? 네. 그래요. 포항시에서 이렇게 뭐 지원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 호텔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많이 같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한 10몇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건 그렇고 잘 봤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긴 있는데 그 과목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오늘? 국어 비문학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어 원래도 비문학. 비문학을 예. 잘 못 치기는 했는데 예. 첫 시간이라서 좀 긴장한 것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우리 정복원 양의 앞으로 희망은 뭘까요? 다 졸업하면 뭐가 되고 싶나요? 저 사실 디자인과를 희망하고 있어요. 아직 명확한 꿈은 없지만 예. 디자인 쪽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어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 디자인과? 디자인이요. 디자인.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마무리 잘 하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생했던 포항 친구들한테도 인사 좀 전해주세요. 네. 예, 그리고 모두 수능 잘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집으로도 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복원 양 두 번째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 올해 초 특수폭행을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면한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려진 집행유예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에 엇갈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무효가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다라고요. 동종 범죄든 아니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거나 기소되거나 하는 단계에서는 안 되고 길게는 이제 3심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 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건 3월입니다. 네. 그리고 2년이잖아요. 집행유예 종료가 2019년 3월입니다. 일단 이 사이에 이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실형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길게는 3심,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새롭게 선고되는 형량과 기존의 징역 8월이 합쳐져서 수감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저 기간을 아예 넘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인데요.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폭행과 모욕죄로 일단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작 피해를 당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오늘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잖아요.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단순 폭행은 처벌할 수 없고 수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폭행 중에서도 상습 폭행과 특수 폭행은 피해자의 뜻과 무관합니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해나 기물파손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 씨 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도 고려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상습 폭행은 이런 걸 감안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지, 같은 죄질인지, 횟수가 얼마인지, 간격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네. 특수 폭행은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증언과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CCTV가 지워져 있습니다. 경찰이 복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력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 씨의 2010년의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 강제추행, 기물파손, 공용물건 파손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받고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올해 초 사건의 처리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특수폭행과 영업방해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추후에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지 또 그 결과가 어떨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 말 대잔치 역대급입니다. 뭔가요, 역대급이?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관련 발언인데요. 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골을 뒤늦게 보고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이를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베트남 출장 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세월호 유골 은폐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범했는데 해수부 장관 하나 사퇴해서 무마가 되겠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해양수산부의 잘못된 대처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도 사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 사실 세월호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다. 예. 이건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고 그래서 가족들을 분노케 했던 말들은 좀 넘쳐났었는데요. 먼저 홍준표 대표 본인의 약 7달 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세월호 사건은 사회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먹었습니까?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합니다. 예. 당시 세월호 3주기 추도식에 불참하면서 한 말이고요. 예. 말들은 무수히 많은데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가지 살펴보면 참사 당일 먼저 당시 당원 1호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홍문종 의원이나 주우영 의원의 경우 몇 달 뒤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로 참사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선체 인양 작업 얘기가 있을 때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인양하지 말자, 사람만 다친다고 주장했고 올해 이우현 의원은 어떻게 1,000억 원이나 넘게 들여서 인양을 하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말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많이 표현이 됐는데요. 2014년 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세월호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의 요구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할의했지만 저렇게 경찰에 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눈길 한 번 안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예, 철저한 외면이었고 같은 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세월호 가족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역시 외면됐습니다. 예. 자, 뭐 이걸 다 열거하려면 이거야말로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가족들도 반응을 했죠? 네, 세월호 가족협의를 맡은 유경근 씨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자유한국당은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새자도 담지 말라라고 했고요. 제발 빠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송영무의 다행이다입니다. 뭐가 다행입니까? 오늘 국회 법사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부적절한 답변이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된 발언입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사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여론 조작 댓글을 달았었다라고 송영무 장관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국회 상임이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에 끊겠다 하는 각오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여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이 얘기할 때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한 발 뺐지만 그 전에 박지원 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는 좀 강하게 반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우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에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여론 조작했던 거에 대해서 쥐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동료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에서 이제 불구속이 된 게 다행이다라고 언급한 셈입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군요.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입니다. 예. 오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6명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몇 구절만 저희가 좀 살펴보면 저 최경환 제 인생과 정치 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요. 좀 더 가서 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때문에 뇌물을 줬다. 이거는 명백한 음해라고 주장을 했고 역시 본인과 친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무슨 뇌물을 주고 노비를 하냐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뇌물을 수수한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뭐 뇌물에만 색깔을 달리한 건 박 기자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한 건데요. 보통 정치인이 돈을 받았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이게 상투적인 표현인데 오늘 3천자에 달하는 최경환 의원의 장문의 편지에는 꽤 길더군요. 예, 그런 한 푼도 안 받았다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고 뇌물을 안 받았다가 나옵니다. 그럼 뭐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 수 없는데 형법상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할 때 뇌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가성 여부를 두고 뇌물이냐 아니냐는 늘 법정에서 공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28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될 예정인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뇌물을 강조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도 잘 살펴봐야 되는군요. 한 가지만 좀 제가 가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들끼리 서로 상대한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할 때 정말 존경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 눈길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그리고 내일 낮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영남 내륙에도 눈이 옵니다. 오후 늦게 눈과 비가 그치면 많이 춥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limbed the mountain and I turned around and I saw my reflection in the snow-covered hills.